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학 예비순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갖다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이제 그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단계고요. 잠깐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 정치학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공부를 갖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범위가 굉장히 넓죠. 예, 그냥 뭐 다른 무슨 과목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행정학, 무슨 뭐 행정법,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과목들 같은 경우는 딱 한정된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만은 정치학은 예, 비교 정치, 정치 사상, 정치 이론, 거기에다가 국제 정치까지 예, 특히 국제 정치 파트는 앞에서 나열했던 그런 이제 그 정치학의 여러 분야를 포괄할 정도로 또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분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치 정치학을 갖다 공부하면서 그 겪을 수가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야에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예, 어쩔 때는 여기에 관심을 갖다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또 저쪽으로 가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이러다 보면은 공부가 체계적으로 쌓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빠질 수가 있는 큰 이제 함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갖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면은 정치학은 그래서 이제 동시에 여러 분야를 갖다가 이제 그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비교 정치를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국제 정치로 갔다가 갑자기 정치 사상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은 계속 헷갈리게 되고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전공 그 정치학이라고 하는 전공이 있죠. 전공 밑에 하위 전공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뭐 비교 정치라든가 정치 사상이라든가 국제 정치라든가 이런 하위 전공들을 갖다 이제 공부를 갖다 하실 때 예, 하나를 먼저 전반적으로 떼고 다른 쪽을 갖다 넘어가는 이런 식의 공부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 사상부터 먼저 딱 정리를 해놓고 비교 정치로 넘어간다든가 국제 정치로 넘어가고 또 그쪽을 딱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하시는 게 제 경험상 예, 그 체계적으로 지식을 갖다 축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수업도 1년 동안에 이제 그 이번에 예비순환 시작해서 내년 이맘때까지 이제 우리가 쭉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내년 이맘때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통과를 하시고 3순환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갖다 하셔야 될 텐데 예, 그때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분야를 갖다 좀 전문화시켜가지고 공부를 갖다 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그 비교 정치는 비교 정치대로 그리고 또 국제 정치는 국제 정치대로 이렇게 모아서 이제 그 학습을 갖다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우리 수업이 갖고 있는 좀 다른 이제 그 수업과 비교해서 갖고 있는 좀 특색이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이제 수업 계획을 보면요.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제일 먼저 다루게 될 예비순환. 예, 그 바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예비순환 수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정치학의 일반적인 이제 그 모양을 갖다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산에 대해서 탐험을 갖다 한다. 그렇죠? 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산을 탐험을 갖다 한다. 정치학이라고 하는 산을 탐험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산을 갖다가 멀리서 한번 바라보는 단계가 예비순환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어떤 분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주요 이론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이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산을 갖다 관찰을 하고 야, 저 산의 생김새가 대체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갖다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서 그 산에 들어가는 거하고 무작정 산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산의 모습을 조망하게 해주는 그런 단계가 예비순환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학의 여러 분야를 다 포괄해가지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는 주로 이론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단계가 이제 그 예비순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비순환을 마치고 이제 그 우리가 1순환에 이제 들어가겠죠. 1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1순환 때부터는
예비 순환 때 학습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챕터들을 갖다 나눠가지고 심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순환 때는 1순환이 보면 여러분 우리가 2순환보다 좀 그 학원에서 그 진도가 보면은 진도가 좀 길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2순환 정도 들어가면 여러분 피셋 일정하고 겹쳐가지고 2순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한 12회, 13회 정도로 이제 편성이 되고 1순환이 이제 한 18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1순환이 좀 비교적 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순환 때는 정치 사상과 그리고 국제 정치로 특화를 시켜가지고 학습을 하는 이제 단계로 편성을 했어요. 1순환 때는 정치 사상과 국제 정치의 중요한 이론들 그리고 시사적인 쟁점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하는 단계가 1순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셋을 앞두고서 이제 그 겨울이 되면 우리가 2순환에 들어가게 될 텐데 2순환 수업에서는 비교 정치와 정치 이론 이쪽으로 해서 특화를 시켜서 이제 학습을 갖다 하는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정치의 이제 주요 이론들, 정치학, 그러니까 비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보면은 이제 그 정치 이론 파트가 사실상 보면 비교 정치 파트예요. 그래서 비교 정치와 관련된 또는 정치학에 관련된 특히 민주주의라든가 정치 제도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국의 정치 제도, 민주주의 그리고 기타 무슨 어떤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갖다 살펴보는 그런 단계가 2순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순환이 되면은 이제 그 내년 이맘때쯤 되겠죠. 내년 아마 6월 초쯤 이제 우리가 3순환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3순환에서는 시험을 앞두고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순환 때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전부 포괄해서 이제 학습을 갖다 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순환 때는 그래서 공부한 것들을 갖다 총 정리하는 그런 단계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숲을 나가는 거죠. 1순환하고 2순환 때는 산에 들어가서 자, 국제정치라고 하는 바위돌을 갖다 만져보면서 아, 바위가 이렇게 생겼구나. 바위의 특징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깨닫고 말이지. 비교정치라고 하는 시냇물에 발을 갖다 담궈보면서 아, 비교정치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파악하는 단계가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1순환, 2순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3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총 정리를 해서 산을 나가는 겁니다. 산을 나가서 자기가 이제 지나온 산들을 갖다 되돌아보면서 이제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야.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죠.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산을 가보니까 산이 어떻든가, 산이 어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란 말이지. 아, 그 산에 있는 무슨 바위를 보셨어요? 그 바위의 특징이 어떻던지, 어땠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그렇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들려주는 이런 단계가 3순환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순환 때는 여러분의 경험들, 예비순환부터 2순환 때까지의 경험을 총 결집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질문을 갖다 던지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들을 던질 것인가를 갖다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모의고사를 갖다 치는 이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갖다 치면서 뭡니까 그 수업 시간에 이제 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빡빡하거나 모자라가지고 다루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험 문제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갖다 해보기도 하는 이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년 동안의 이제 학습 계획은 대체로 이제 그런 식으로 짜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예비순환, 정치학을 처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갖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정치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특히 또 시사적인 것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정리하는 게 상당히 이제 여러분 이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특히 우리는 이제 고시 논술을 갖다 준비하는 그런 학습팀이잖아요. 고시 논술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론을 굉장히 빠삭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 가지고
현실에 적용해서 풀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정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을 갖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한데, 이론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을 갖다 현실에 적용을 해서 예, 좀 매끄럽게 논리를 갖다 풀어내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삼순환까지 가게 되면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정리가 안 된다. 막상 글을 갖다 이제 써보게 되면 분량이 안 나온다. 예,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순환 때 돼가지고 굉장히 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글을 쓰려고 그러면 분량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의 그 트레이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하고 모의고사 보는 건 일순환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예, 글쓰기의 테크닉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적용을 하는 훈련을 안 해봐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론을 갖다가 현실에다가 적용하기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전 단연코 학술 논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술 논문 같은 것들을 많이 읽으시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어요.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학술 논문을 읽는 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부도 재미도 없고, 그리고 예, 어떤 논문이 여러분한테 유용한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일단 예비 순환을 갖다가 다 공부를 갖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짬짬이 논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래서 이제 그 논문 같은 것들을, 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갖다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읽느냐. 네, 매년마다 나오는 정치학 논문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논문을 다 읽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당연하죠. 논문을 갖다 선정을 할 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논문과 전문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논문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 연구자들이 이제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논문 같은 경우는 그 전문 연구자가 추구하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정보라든가 지식과 요것과 관련된 그런 논문들이 그쵸, 전문 연구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논문은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뭐냐면, 첫 번째, 제목을 여러분이 딱 보시면 시사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는가. 예, 시사적인 이슈를 갖다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들이 이렇게 좀 있으니까 예, 일단 주제를 그런 걸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 그 논문의 앞부분에 보통 이제 논문 구성을 보면 우리가 서론 나오고 본론 나오잖아요. 본론 파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특히 이제 영미학계라든가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양식들이 있는데 앞부분에서 대체로 이론들을 정리를 합니다. 예, 논문을 갖다 여기 논문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함축된 그런 언어로서 함축된 짧은 페이지 안에다가 굉장히 다양한 이론적인 쟁점들을 갖다가 때려 박은 것들이 논문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을 갖다 절약하면서 예, 이론들을 갖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논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 논문의 본론 같은 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논문을 갖다 선택할 때 두 번째 기준은 이론들의 정리가 앞부분에 잘 되어 있는가. 예, 그런 논문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그 다음 여러분 보시면은 그 이론을 갖다 가지고서 그 다음 본론을 쭉 보시면은 적용을 해서 논리들을 쭉쭉쭉 전개를 할 겁니다. 시사성 있는 그런 주제에 맞춰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정리를 갖다 해 나가는 이제 것들이 논문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말이지, 이론을 갖다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갖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그렇죠? 예, 이렇게 글 쓰는 트레이닝도 좀 하면서 논리를 갖다 전개하고 적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갖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논문이기 때문에 정치학을 좀 이렇게 좀 재미있고 또 깊이 있게 공부를 갖다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논문 학습을 갖다가 많이 권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 그 논문에서 이제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도 제법 많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매뉴얼만 이렇게 학습을 갖다 해서는 이제 이렇게 글쓰기라든가 예, 이론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예,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논문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챕터들,
예비순환부터 시작해갖고 3순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이론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앞에서는 학습을 하고 뒤에 이어서 관련 논문을 갖다가 몇 개를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문 읽으려고 그러면은 논문이 한 논문당 이제 페이지 수가 한 25페이지, 30페이지 되잖아요. 25페이지, 30페이지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다 읽으려고 그러면 워낙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논문들을 갖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갖다 해서 이 교재 형식으로 이렇게 그 정리를 갖다 해서 그 앞으로 우리가 학습할 그런 교재에 다 이제 수록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논문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읽어주시는 것이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대체로 이제 정치학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침을 하나 해드렸고요. 자,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그 교재 그 8페이지 봐주세요. 8페이지 봐주시면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죠. 자, 정치란, 그 8페이지 제 1번을 보시면 정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다 던졌어요. 자, 정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정치는 무슨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누가 언제 무엇을 갖다 얻는가를 갖다 탐구하는 것이다 등등 되게 많은 그런 정의들이 있지만 중요한 이제 그 말씀 하나를 해드리면 말이에요. 근대라고 불리는 시대 이전의 정치 개념과 근대 이후의 정치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점. 예, 그리고 정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동양에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라 서양에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만은 동양적인 그런 이제 그 사상과 그다음 또 서양적인 그런 사상에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동양에 대한 얘기까지는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성과 근대성 여기에서 정치를 갖다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 일단 요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 뒤쪽 가면 우리가 이제 그 근대성에 대해서 나중에 따르게 정리를 갖다 할 챕터가 하나가 있을 텐데, 특히 정치사상 파트에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텐데,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전 근대 시대,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이제 중세를 갖다 거쳐서 르네상스를 거쳐서 르네상스부터는 우리가 이제 근대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이제 그 모든 학문과 철학의 기본적인 토대를 갖다가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이 합리주의라고 부르는 전통입니다.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갖다가 중시한다는 거죠. 합리에서 리가 뭐예요? 이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사회과학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경제학이든 행정학이든 정치학이든 합리적 행위자, 합리적 선택, 합리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도배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사회과학인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아주 쉬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성에 부합하려고 하는 성향을 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먼저 좀 해놓고 이제 정치적인 것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게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레셔널리티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능력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성은 어떤 능력을 얘기를 해요. 능력은 어때요? 우리가 무슨 직접 경험적으로 만져볼 수 있거나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 능력은, 그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느냐. 예. 서양의 쭉 사상이라든가 학문을 갖다 놓고 보면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예, 이성을 갖다 바라보는 두 가지 큰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판단 능력을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윤리적인 판단 능력. 즉,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이런 당위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에 대해 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첫 번째 뭐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윤리적인 능력이다. 이걸 갖다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갖다 이야기할 때 주로 우리가 윤리적 이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 윤리적 이성을 또 성찰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비판 이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정당성을 갖다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게 이제 이성을 얘기하는 첫 번째 축입니다. 자, 이성의 두 번째 이제 그 개념이 있어요. 예, 이성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 개념은 예, 이익을 갖다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뭐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또는 공동체의 이익이 되고, 예, 뭐가 이제 공동체와 개개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는가를 갖다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자, 이 능력을 갖다 우리가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예, 도구적 이성은 뭐다? 예,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성 합리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다 포괄을 갖다 하면서 발전을 해온 사상 체계예요. 이 사상이 입각해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 정치에 대한 이론들,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 주로 고대 그리스 시대 때는 말이에요.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걸로 간주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또 뭐가 이익이 되는지를 갖다 판단하는 주체가 예,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개개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눈앞에 전개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이런 의견 같은 것들을 갖다 다양하게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이성을 갖다 개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개개인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갖다 하던 이런 시대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중세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특징, 개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으로서 파악하고 있었다. 개개인이 선과 악을 가리는 윤리적 판단의 주체인 동시에 뭐가 이익인가를 갖다 가려내는 도구적 이성을 소유한 주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로 간주되었다는 거죠. 예,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중세로 가게 되면은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독점을 하게 돼요. 예, 신이 이성을 갖다가 모두 이제 다 포괄하는 예, 그런 이제 절대자가 돼버리는 거고, 인간은 뭡니까? 그 신이 원하는 바, 그 신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올바른 삶의 방향들이라든가 무엇이 이익인가를 갖다가 판단하는 예, 그 기준 같은 것들을 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즉 신은 또 교회로 이제 구체화되잖아요. 성경과 교회로 구체화되잖아요. 이 판단 기준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제 사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세의 합리주의는 그래서 신이 이성을 독점하는 그런 이제 그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전근대 시대,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저기 중세에 이르기까지 예, 이성이 어디에 귀속되느냐, 인간에게 귀속이 되느냐, 신에게 귀속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고대 시대, 중세 시대 때까지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어. 바로 뭐냐면은 도구적 이성보다는 윤리적 이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대와 중세 때까지는 이 합리주의가 뭐를 갖다 강조했다? 도구적 이성보다는 윤리적 이성을 갖다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했다라고 하는 거. 즉 무슨 소리냐면 공동체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을 추구할 것인가, 어떤 행위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행위인가, 그렇죠? 예, 이런 윤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윤리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 예, 이게 이제 보면 고대와 중세의 특징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됐을 것 같아요. 고대하고 중세 시대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갖다 한다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하거나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올바른 나아가야 될 방향, 공동체 전체의 이익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예, 이런 시대,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개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를 갖다 통한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삶, 공동체와 개개인들의 어떤 가치와 이익의 조화, 이런 것들을 갖다 강조하는 그런 이제 사조가
언제부터 고대 그리스 로마를 거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특징을 갖다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대표하는 사상이 공화주의라고 부르는 사상입니다. 예, 공화주의라고 부르는 사상은 개개인들의 어떤 자유라든가 개개인들의 이익의 추구라든가 이것보다는 공동체와 개인적인 삶의 조화 이런 것들을 갖다 강조하는 이게 이제 그 공화주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정치 사상 파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제 일순환에서 정치 사상을 갖다 깊게 공부하게 될 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플라톤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우리가 한번 섭렵을 할 텐데 그때 갖고 더 자세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고대하고 중세시대 때까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완성, 상당히 규범적인 내용을 갖다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고대와 중세 정치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근세부터는 말이에요. 근대의 합리주의는 좀 달라져요. 근대의 합리주의는 자 어떤 점에서 중세, 고대와 달라지느냐. 자 일단 중세와의 차이점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이성의 소재가 다시 인간에게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그 근대시대입니다. 특히 그 운동,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이성을 되찾아오자라고 하는 운동을 처음으로 활발하게 벌였던 그 시기가 14세기부터 유럽에서 이제 그 전개되게 되는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운동이었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네상스라고 하는 말이 불어인데 르네상스는 르는 RE가 붙어갖고 다시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라고 하는 접두사. 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탄생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 뭐야? 다시 탄생한다. 재탄생. 이게 이제 르네상스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가 다시 탄생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시 탄생했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말이야? 예, 이제 이성의 주체, 합리성의 주체로서 인간이 다시 역사 무대에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성을 갖다 예찬을 했었던 신의 이성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갖다 예찬을 갖다 했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철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발견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제 그 르네상스 시기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합리주의와 그다음 그 근대 시대 이후에 르네상스 이후의 합리주의는 그럼 같은 건가요? 되게 다른 면이 있어요. 똑같이 이제 그 이성의 주체를 갖다가 인간으로 옮겨놨는데, 근대에서의 그 중요한 특징은 도구적 이성을 특히 중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리적 이성보다는 도구적 이성을 갖다가 훨씬 더 강조하는. 즉 뭡니까? 이제부터 사회를 갖다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합리적인 개개인들이고 이 합리적인 개개인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간주가 되고 그 이익을 갖다 추구하는 행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들이 점점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사조는 말이야, 그 근대성과 더불어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그다음 국민국가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런 식의 합리주의, 도구적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근대의 합리주의가 빠르게 발전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 이것이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를 갖다 영향을 갖다 미치고 있는 가장 주류의 그런 상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은 어떤 사회 조직이라든가 심지어는 종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런 어떤 제도를 갖다 만들고 무엇을 추구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가 있느냐, 어떤 이익을 그것으로부터 거둘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이런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이 사회를 갖다가 지배하는 근본 원리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이 근대 합리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치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게 되겠죠. 어떤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인간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특히 이제 그걸 대표하는 게 공화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런 이제 그 시각보다 결국 뭡니까? 개개인들의 권리, 그쵸? 개개인들이 뭡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갖다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언론을 갖다 보장해야 되겠죠. 소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겠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권리들, 이런 권리들을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장을 한다. 즉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각각의 사람들이 일정한 법과 제도의 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권위에 입각을 해서 각각의 이익들을 갖다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는 인간을 갖다가 어떤 특정한 윤리적 방향으로 이끌어서 인간을 완성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정치는 개개인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갖다 수행하는 하나의 기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간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자, 이제부터 밑에 오늘 우리가 텍스트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이 이제부터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개인으로 보고 이 개개인들이 전부 다 도구적 이성을 추구한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간주를 하게 되면은 사회는 어떨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갈등과 투쟁의 상황이 벌어지겠죠. 왜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것도 많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대상,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즉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경쟁을 벌이게 되고 갈등을 벌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무한하게 서로 경쟁을 갖다 벌이는 그런 사회에서는 인간이 합리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묘한 역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익을 갖다 극대화하려고 하는 개개인의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너무나 심각한 갈등과 폭력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서 인간은 뭡니까? 비합리적인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겠죠. 그쵸? 무슨 소리야? 아니,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소 한 마리가 딱 지나가는데, 저 소 내가 잡아야지. 근데 그 소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내가 소를 갖다 사냥을 해서 잡아가지고 내가 이걸 일주일 동안 먹고 자야지. 잠을 잘 수 있어요? 잠 못 자죠. 누가 언제 와가지고 그 소를 갖다 약탈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재산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결국은 적재적소에 사람들한테 가치를 갖다가 배분해 줘야 되는 그런 기능, 그런 역할을 갖다 수행해야 되는 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기능을 갖다 수행하는 것이 국가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국가다, 또는 그 국가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정치적 기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논리들이 근대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대 이후에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은 상당히 도구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그런 정치의 개념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개개인들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다. 도구적 이성이죠. 그 상황에서 갈등과 경쟁과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한 상황에서 각자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공포를 갖다가 느끼게 되겠죠. 누가 자기를 갖다가 언제 자기의 존재를 박탈할지 모르니까 공포 속에 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질서를 원하게 되고 사람들의 바람에 이제 부응을 갖다 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의 갈등을 갖다 해결해주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의 정치가 필요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 이게 근대 이후의 정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길게 한 이유가 뭐냐면 8페이지부터 나오는 정치의 개념은 그러니까 명확하게 근대 이후부터의 정치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대 대부분의 이제 그 정치학의 이제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정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근대 이후에 특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정치학을 갖다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정치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정치라고 하는 개념은 근대 이후에 특수한 그런 이제 그 정치의 개념일 뿐이고, 전 시대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 도구주의적인 정치 개념이 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1번 정치적인 것. 소 1번 정치란 무엇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인간 사회의 갈등과 조정의 기술, 이렇게 나오죠. 기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치를 하나의 기술로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갈등과 뭐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하나의 기술 정도로 인간을 어떻게 완성시키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성시키는 어떤 규범, 이거보다 하나의 기술로서 정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지금 얘기한 내용이 여기 쭉 나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과 이견이 발생합니다. 이게 도구주의적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개개인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위에다 여러분 조그맣게, 여기 여백 있죠? 여백에다 조그맣게 메모. 자, 근대 이전에 정치 이론을 갖다가 대표하는 사상가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익을 갖다 통해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건 인간은 자연스럽게 결합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정치라고 하는 걸 만든다. 이게 아니라 인간은 날 때부터 마치 꿀벌들이 이제 그 군집 생활을 하듯이, 그쵸? 여러 짐승들이 군집 생활을 하듯이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결합을 갖다 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였단 말이지. 벌써 어때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갖다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뭡니까? 서로 대화와 설득과 타협과 경쟁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갈등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걸 뭐라 그래? 정치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만들고, 그다음 어때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가치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표출을 하고 타협을 갖다 이루고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목표들을 만들고 그 목표들을 또 공유를 하는 이런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공동체를 갖다 대표하게 될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국가라고 하는 거죠. 공화국은 결국 뭡니까? 인간을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이제 그 존재로 완성시켜야 될 책임을 짊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각과 지금 여기 나오는 정치의 개념하고 많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함께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과 이견이 발생한다. 근대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지. 왜? 도구적 이성을 갖다 가지고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언제나 사람들은 티격태격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갈등들은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한 누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관한 이익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대 이후의 인간관은 이런 인간관이에요. 도구적 이성을 쫓는 인간관. 자, 그 다음에 논리가 이어집니다. 자, 결국 뭡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인간의 다원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각자 이익의 극대화를 갖다 추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군집되어 있는 사회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인간 사회의 갈등은 물질적인 욕구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가치를 둘러싸고 전개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즉 자존심과 명예도 갈등의 원인으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이익과 개성과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은 결국 정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왜? 갈등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전혀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막 자유롭게 하다 보면 어때? 그 이익을 조정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없게 되면은 결국은 서로를 갖다 위협을 하게 되면서 자유롭게 이익을 갖다 추구하지 못하게 되는 비합리적인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갈등 조정의 메커니즘이 필요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정리를 해보면 답이 이제 나오는 거야. 정치는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는 그런 기술로 간주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갈등과 이견을 권력이나 권위를 통해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권력과 권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요 두 개의 개념,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개의 개념, 요건 나중에 우리가 다른 별도의 챕터로 한 번에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권력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정리를 갖다 할 텐데, 저 뒤쪽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타인을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우리가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을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우리가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권력을 갖다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 봐봐요. 사람은 어떤 타인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 그 능력 중에 하나를 갖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통한 권력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막 말로 설득을 갖다 해갖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은 뭔가 지식 분야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말을 갖다가 실제로 보면 상대방한테 상당히 권위 있는 설득력 있는 말과 주장을 갖다가 전개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전통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그 법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카리스마에 의해서 그 권위가 주어질 수도 있죠. 그 권위를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권위자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들에 의해서 자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정당성입니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격과 정당성을 갖다 부여받은 그런 이제 그 권력 행사의 자격,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정당성을 부여받은 권력 행사의 자격, 이거를 권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학계의 권위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도록 있는 학문적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뭡니까? 그 정당성을 갖다 부여받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학문적 권위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더 자세한 얘기는 요 뒤쪽에 갖고 나올 거고요. 자, 결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다원적인, 특히 도구적 이성을 쫓는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래서 갈등을 조정해줄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메커니즘이. 근데 이 갈등을 갖다 조정해줄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권위에 입각해 있지 않게 된다면 갈등 조정에는 실패하게 되겠죠. 그렇죠? 상당한 권위와 또는 권력을 갖다 가지고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뭡니까? 말을 안 듣는 애를 갖다가 복종시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네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제 것을 뺏을 거야. 그런 애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따끔한 맛을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권력. 그렇죠?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정당성의 근거에서 설득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 자, 이런 것들이 존재를 갖다 해야지만 어떻습니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갈등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치는 갈등과 이견을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자, 갈등과 이견을 권력이나 권위를 통해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정치적인 것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치는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규칙을 만들고, 일반적 규칙이라고 하는 말에서 일반적이란 말은 뭡니까? 예,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을 보존하고 수정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규칙에 대한 상이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원활한 규칙의 작동을 위해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의 기능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갈등을 다 조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야? 그래서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갈등 해소 자체보다는 갈등 해소를 위한 탐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노력으로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정치는 뭐다? 첫 번째, 갈등을 조정하는 기술이다. 이게 정치에 대한 적어도 근대 이후의 정치 개념의 첫 번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치를 갖다 더 협소하게 보는 그런 이제 그 시각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여기부터 나오는 건 전부 다 이제 근대 이후의 얘기예요. 자, 통치 기술로서의 정치를 갖다 정치 요런 시각이 있단 말이지. 자, 아까 이제 그 갈등을 갖다 조정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동그라미 이번에 나오는 거는 통치 기술로서 갈등 조정의 기술, 두 번째는 통치의 기술로서의 정치 개념입니다. 자, 정치는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비스마르크가 얘기했어요. 자, 통치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한마디로 뭡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기술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기술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통치 기술은 집단적인 결정을 만들고 강화시킴으로써 사회 내에서 통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정치를 통치 기술로서 정의할 경우 정치는 결국 뭡니까? 곧 국가와 관련된 일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소리? 공공 분야에서 어떤 이제 그 집단적인 결정을 만들고 강화하고 유지하는 이런 역할을 갖다 수행하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걸로 강조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이스튼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자, 이 대부분의 모든 정치학 교재에서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 사람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은 알아놔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따 데이비드 이스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그 구조 기능주의라고 부르는 자, 미국의 굉장히 오래된 사회학 주류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에서 이제 그 출발을 갖다 해서 나중에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갖다가 이제 전개한 그런 이제 학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여기서는 간단한 얘기를 갖다 해볼게요. 자, 구조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는 개개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전체, 개개인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부단하게 무엇인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이제 전체, 이걸 갖다 우리가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염소를 끌고 나오고 한 사람은 보리를 갖다 짊어지고 나와서 서로 그걸 바꾼단 말이에요. 이 바꾸는 행위를 갖다 오랫동안 하게 되면서 무엇을 얼마만큼 이제 무엇과 어느 정도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자리 잡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문화, 제도, 규칙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데이비드 이스튼과 그다음에 이제 일군의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교재에서 다루게 될 수많은 학자들이 1960년대, 70년대 추종을 했던 구조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구조의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너와 나, 그러니까 행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보편적 질서로서의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예, 그 구조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는 그런 식의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구조 기능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그러니까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질서는 개개인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소라든가, 그러니까 염소하고 보리를 갖고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교환을 하다가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만들어지게 되면 어때요?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예, 판단을 하고 교환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예, 사회 구조라고 하는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 기능주의라고 불리는 이 이론의 전통은 말이야. 이 이론의 전통은요.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 이제 그 사회를 갖다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다. 즉 무슨 소리냐면 이 구조 기능주의의 이제 연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 또는 사회 구조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조에 영향을 갖다 받는 개개인들이 어떻게 이 구조라고 하는 질서를 유지하는가, 어떤 행위와 그렇죠?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 구조라고 하는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가,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답을 갖다 하려고 하는 게 구조 기능주의라고 불리는 이론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거예요. 오늘은 무슨 뭐 이제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갖다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소방관 아저씨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 정치인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기능이야. 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행위자들은 어떤 기능들을 부여받고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가, 이거를 탐구하는 것이 구조 기능주의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갖다 자연과학에서 가지고 온 사람들이야. 그래야 주로 생물학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신체를 갖다 하나의 구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신체는 말이에요. 콩팥, 심장, 그리고 또 뼈, 이런 것들로 해서 다양한 단위들, 구성 인자들,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돼. 심장이 자기 혼자 막 뛰어도 안 되는 거고, 콩팥이 자기 혼자 벌렁벌렁거려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일정한 관계를 맺고서 상호작용을 유기적으로 해야지 이 전체가 병이 안 나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구조가. 예, 그래서 대체로 생물학자들이라든가 의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요? 이 신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콩팥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구조 기능주의야. 사회라고 하는 어떤 질서, 사회에서 폭동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는 일단 정상 상태로 간주를 합니다. 병이 안 나고 있는 정상 상태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 질서, 현재 큰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는 이 질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경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여기에 대해 이런 식의 답을 갖다가 추구하고 또 이제 연구를 갖다 수행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 기능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데이비드 이스트는 결국 뭐를 질문을 하는 거야? 사회를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정치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주는 거란 말이지. 아시겠죠? 이 사람의 답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도 관련이 되죠. 바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를 권위에 입각해서 배분해주는, 적재적소에 배분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데이비드 이스튼의 답이었단 말이지.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이스턴의 정치,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 개념에 대한 비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 기능주의 얘기를 갖다가 사실 뒤에가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봅시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고,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고, 정치학 연구는 political science라고 하는 거는 권위의 행사를 연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권위를 갖다 가지고 있는 권위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예를 들어 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권위에 입각을 해서 적재적소에다가 가치들을 갖다가 가치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가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분하는가. 또 이걸 적재적소에 잘 배분을 해야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지. 기능주의자로서. 그러니까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고 정치학 연구는 권위의 행사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권위는 정당한 권력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쵸? 정당한 권력,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정통성이 부여되어 있는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나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드는 능력, 이게 권력이라면 권위는 그렇게 할 권리와 자격을 의미합니다. 즉 권위에는 승인 옆에다 다른 말로 정당성의 부여가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권위는 정당성의 정당성을 동반하고 있는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죠. 권위는 정당성 혹은 적법성 속에서 행해지는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배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 나왔어.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자격이 권위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자격은 어떻게 부여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막스 베버가 세 가지 얘기를 했단 말이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첫 번째는 전통에 의해서.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어떤 김부잣집에서 무슨 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머슴살이를 하는 거야. 그걸 보니까 속 터져 죽겠어. 옆에서 보고 있는 나는. 쟤 왜 자꾸 저러고 살아? 왜 김부자한테 계속 복종해? 김부자가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자야? 김부자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거야? 그냥 다 때려치고 도시로 가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쟤 왜 저러고 있지? 가서 개똥이한테 물어본단 말이지. 너 왜 여기서 일하고 있냐? 얘 대답이 웃긴단 말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케이스. 자, 첫 번째 케이스. 왜냐면요. 저기 우리 아버지 때도 그랬고요. 할아버지 때도 그랬슈. 내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슈 막 이럴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전통적 지배입니다.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전통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야?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즉 도구적 이익을 가지고 이익이 계산을 통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죠. 외부에 있는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권위에 굴복을 해가지고서 그냥 기계적으로 복종을 갖다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근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근대적 지배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전통에 의한 지배 이거 갖다가. 그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권위를 갖다가 우리가 부여하게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전근대적인 것으로서 바로 전통에 의해서 권위를 갖다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막스 베버가 제시했던 두 번째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뭐를 갖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일종의 신화적인 것, 초인적인 것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신화적인 것, 초인적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지배자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지를 보내는 사람,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람, 피지배자 이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을 갖다 겪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배자를 갖다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미지, 그냥 이런 것들에 굴복을 해갖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추종을 하는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가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도구적 이성으로 이제 우리가 간주를 했을 때 철저하게 자기 이익 계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외부에 있는 남들이 하는 이야기, 남들이 갖다 만들어 놓은 이미지, 이것에 그냥 굴복을 해갖고 이렇게 권위를 갖다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 지배도 어때? 사실은 전근대적 지배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정당성을 갖다 부여하는 세 번째 이유, 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법입니다. 법. 특히 근대 시대 이후에 들어와서 모든 인간들의 관계가 계약으로 묶여지게 되는 거죠. 즉 이익관계가 돼버린단 말이지. 자, 내가 몇 시간 동안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논에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일을 갔다 하면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계약관계.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 사람한테 복종을 갖다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온다. 예? 철저한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 계산을 갖다 보장해주는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것이 바로 뭐 근대적 지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래서 권위를 지배자가 갖게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지금 얘기한 거. 첫 번째 전통, 두 번째 카리스마, 세 번째 합법성입니다. 합법성.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히스턴이 자,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이란 말이지. 이런 거.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권위는 정당성 혹은 적법성 속에서 행해지는 권력을 얘기하고 지배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방식에 대해서 막스 베버는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합리적 권위, 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괄호 안에 이제 합법적, 합리적 권위, 괄호에 일련의 비인격적 지배 그랬잖아요. 비인격적 지배. 근대 사회에서는 말이지 무엇보다도 자, 인간의 자의적인 어떤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억제하기 위해서 법의 지배라고 하는 또는 이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자의성, 어떤 어떤 신비감 이런 것들에 의해 갖고 타인을 갖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객관적인 장치에 입각을 해서 지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합법적, 합리적 권위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인간은 저 법에 내가 복종을 했을 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알고 그럼으로써 법에 복종을 갖다 함으로써 생겨나게 되는 그런 권위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권위적 가치들은 계속 이스트의 얘기입니다. 사회에서 대체로 널리 수용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많은 시민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지. 만약에 가치를 권위에 입각해서 배분한다. 근데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특수한 사람들만 인정하게 된다면 권위가 인정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돼야 되는 정당성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죠. 권위적 배분 행위는 곧 정책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요. 이스턴이 얘기했던 요 정치 개념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구조 기능주의를 아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요 말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